네, 사법 논담 함께 하시는 두 분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저희가 앞서 2부에서 우리 촌철님들 전화 연결을 했는데 순천에서 연결이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진짜요? 저 몰랐는데. 그러니까 딱 뭐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순천에서 이렇게 많이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저한테 잘해야 돼요. 예? 저 정도면 잘하죠. 뭐 얼마나 더 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순천에서 김종배의 시스템이 기반이 넓은지를 근데 진짜 그래요. 자각을 하시는 제가 거예요. 이번에 지방선거 선거운동 돌아다닐 때도 그 사법 논담에서 봤어요 하는 분들이 그렇구나.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 잘하셔야 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워낙 이제 그 핵관의 반열에 올르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뭘 아냐? 근데 혁신이는 도대체 언제 뜨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서 되게 외롭게 있었거든요. 막 혼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오늘, 그러니까 어제 한 5분 정도 더 추천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몇 면은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뭐 한무경, 서정숙, 뭐 이렇게 김미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네. 이준석 대표랑 전혀 친하지 않는 분들로다가 다 추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준석의 혁신이다 이런 논란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배현진 최고위원은 왜 들이받았어요, 근데? 근데 이게 들이받고 나서 또 둘이 맛있게 같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점심 먹고 그랬대요.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추에이션이 뭐예요 그러면? 아마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이 공천까지 혁신이가 손대는 거는 좀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의 목소리를 좀 대표해서 한번 지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들레를 이준석 대표가 반대해가지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들이받은 거 아니냐라는 일부 해석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좀 애매하다고 보는 게 그 민들레 관련한 거는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 반대 의견을 냈고, 저는 이준석 대표 의견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 의견이 훨씬 더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당내 원톱은 지금 권성동.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친윤계 분화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이 나오면서 장제원 의원이 또 브라더 이즈 어웨이스 브라더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더 영향이 컸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한 조간 글쎄요. 보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 윤핵관 중 원톱.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당 안에서의 원톱이면 윤핵관 중에서 원톱. 뭐 이런 거 아니냐. 또 이런 뭐 제가 슬프게도 윤핵관에 속하지 못해가지고 그 내부 관계는 잘 모릅니다. 윤리는 언제 열리는 거예요? 지금 뭐 계속 24일이니 27일이니 뭐 윤리위원도 날짜 모르니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양희 위원장이 지금 뭐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니까 들어와 보셔야지 뭐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진짜 어디서 듣고 저희 방송 27일로 연기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마 이준석 대표 얘기하기 전에 일부 언론에서 그게 나왔을 거예요. 그거 보고 얘기. 보도가 있었어요. 네, 저는 그랬던 걸로 알고 못 있어요. 봤네 저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 국민의힘 동향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저는 약간 권성동 대표 제가 무슨 뭐 무엇이든 뭐 물어보세요도 아니고 뭐 무슨 뭐예요? 핵관이잖아, 핵관. 알겠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건 일단 이준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정치인의 미래는. 그 어려운 질문을 너무 지금. 궁금하고. 철학적인 질문인데 이거. 제일 처음 나왔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윤핵관 내부에 서열 전쟁이 벌어졌구나. 이 권성동 대표가 장제원 그 의원을 좀 비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중앙일보 단독 기사라고 하는데, 원래 그 민들레 영입 뭐 이렇게 해서 공문을 만들었을 때는 뭐 당정청의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뭐 장관들과 뭐 이 대통령실의 이 관계자들과의 원활한 뭐 긴밀한 정보 공유.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루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돼야 되는데, 아니 내가 아니라 다 자기들끼리 이러면서 굉장히 언짢았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 좀 잔불 같은 게 남아 있구나라고 저는 그냥 독자로서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 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관심이 가져주시고 많아요. 계시네요. 이거 코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 정치 논담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근데 일단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는 저도 솔직히 뭐 잘 모르고요. 윤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근데 이게 지금 당내에서는 근데 우려의 목소리도 꽤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사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조직도 아닌데, 이게 그리고 대법원이나 헌재처럼 막 아주 짜임새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대표가 임명하고 뭐 이런 기구인데, 이거를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처럼 그냥 임명된 당대표도 아니고 선출된 당대표, 게다가 큰 선거 2번을 이긴 당대표를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 뭐 우려가 많아서 그렇게 되면 진짜 난장판 될 것 같거든요, 당이. 그래서 다들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윤리위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그거 아닌가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30 많은데 이 정도의 강한 힘을 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으면은 저는 그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실체가 육각이. 뭐 희미하게라도 새어나왔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윤핵관 분들도 이준석 대표 쫓아내려고 한다라는 거에 다 손사래치고 아니다고 하고 또 사실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당이 당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돼도 잔여 임기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보궐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영향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 공천권을 휘두르고 싶은 건데. 공천권 행사를 못하는 대표가 뭔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쫓아내봤자 지금 당장 그러니까 선거하면 그것도 약간 의미 없는 당 대표가 되는 거라서 아무도 이준석 대표가 나가는 걸 사실상 별로 원하고 있지 않은데 애매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뭐 분석도 당내에서는 많습니다. 그래. 애매한 겁니까? 눈치 없는 겁니까? 뭐 눈치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죠. 자, 이제 우리 본업으로 돌아가서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그 선고가 됐습니다.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신호탄은 쏘아 올려졌다.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타임테이블로 보면 됩니다. 이 사건 2017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백운규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산자부 장관입니다. 처음에.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뭐 탈원전 기조 이런 부분과 맞지 않는 이 산하 기관장들의 사표를 강제로 종용해서 받았다는 게 핵심인데 수사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고발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에 합니다. 3년 전이에요. 그때 한 4월 5월경에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산하 기관장들 이미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혀놔요.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3월 말에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 산자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신 구속까지 하기 위해서 관계자들 부르고 이 산자부 장관 전 장관 백운규 씨 불러서 조사를 하고 나흘 뒤에 영장을 칩니다. 그렇다면 이 일련의 과정들에서 정치, 정권 교체를 제외하고 이 수사가 설명이 되는지 그렇다면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이미 윗선을 향하는 신호탄은 쏘아 올려졌고 지금 민주당 현직 의원 이름이 거명되고 있죠. 그 당시에 이 산자부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했던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수사는 아래서부터 위를 훑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와대 행정관 그 위에 비서관 그렇다면 그 위 어디까지 경찰이 겨냥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많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다수의 이제 그 문재인 청와대. 예. 죄송합니다. 예. 문재인 청와대. 예. 를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게 뭐 다수의 분석인데. 네. 근데 문제는 청와대 어디까지냐고 또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게 또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이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묵힐 이유가 없었는데 묵혔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고, 그건 이제 각자 아마 판단하시는 게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 지난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도 보면 청와대 행정관도 처벌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인사 쪽 담당하는 인수비서관. 예, 비서관이었네. 거기도 집행유예 아마 받았나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보면 산업부의 경우에도 이게 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보다 산업부 산하기관이 사이즈가 훨씬 커요. 이게 환경부 산하기관은 솔직히 약간 좀 짜잘하다면은 산업부 산하기관은 막 발전 자회사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쫓으려면 청와대에 오케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오케이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는 이제 뭐 수사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그 우리 그 민주당 의원님 계시잖아요. 김포에 박성혁이었나? 네, 맞습니다. 네. 박상혁. 그분이 그 뭐 인사비서관 비슷한 거 그때 행정관 같은 거 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은 제 생각에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럼 그 위까지 올라갈 라면은 이제 그게 이제 결제 서류가 어디까지 갔는지 결제 라인을 봐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환경부의 어떤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뭐 이런 전망이신 거고. 비슷하게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랑 다른 점은 환경부는 이게 유죄 판결을 받는데 좀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게 동향 파악 문건 같은 게 있었거든요. 환경부는 지금 여기에 산하 기관장들이 누구누구가 있고 성향이 어떻고 이런 이제 파악 문건이 있었는데 지금 산자부는 그런 문건은 좀 없다는 차별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뭐 그럼 뭐 수사부 해서 뭐 네. 결과 보는데 그러면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너 그만둬.
라고 못하는 거죠. 그러면. 못하는 거죠. 지금 제일 신난 게 이제 그 뭐 인권위원장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 그 권익위원장. 권익위원장 거기 뭐 아니, 근데 그다음에 뭐 방통위원장 뭐 이런 분들. 얼마 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 그 임기 채우겠다는 거에 대해 맞습니다. 모렴치하다라는 이런 발언이 근데 왜 나옵니까? 못 자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를 수 있었으면은 그냥 잘랐죠. 근데 그리고 이런 얘기가 당에서는 할 수 있어요. 당에서는 정치적인 하나의 주장으로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자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뭐 대통령실에서 자르려고 한다거나 나가라고 전화한다거나 하면 또 직권남용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걸 못 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자기가 그 짐을 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그 행보가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죠. 그러면서 딱 꼽아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리고 그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지금 알박기 하고 있다. 이런 게 말이나 되냐? 이거 모렴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근거는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진 사퇴가 관행이었다. 왜? 이 기관장들은 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랑 같이 공유하고 그 컬러를 맞춰야 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허수아비 같은 기관장에게 보고 올리기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실무선에서는 좀 혼선이 제기가 될 거다. 세 번째, 결국 국민들 피해로 갈 거다. 그런데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이 방송 어떤 인허가 이런 부분을 관장하기 때문에 정치색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컬러를 맞춰야 된다. 뭐 알박기다, 모렴치다 얘기하는 건 직권남용에 좀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본인들 그러면 고발장 왜 접수했습니까? 이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고 이 모렴치라는 저는 이 단어는 이 반사로 돌려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변을 토했습니다. 아, 훌륭한 말씀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좀 봐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법적인 취지고 그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발전자회사 같은 느낌의 조금 실행하는 업무를 하는 곳들 있죠. 그런 곳들은 정권이 바뀌었으면 예전에는 실제로 자기가 자리 내려놓고 나가고 후임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게 좀 약간 상식적인 관행이었는데 그게 몇몇 좀 특이한 분들이 나는 남은 임기 다 채우겠다라고 한 거를 야 나머지 사람들 다 나가는데 왜 너만 버티냐 너도 좀 나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직권남용으로 처벌되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다 나 안 나갈래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게 참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몇몇 자리들은 당연히 중립성 임기 보장 돼야 되고 또 일부는 사실은 좀 새로운 정부에 힘 실어주는 게 맞는 것도 있는데 뭐 관행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네. 뭔가 좀 어떤 좀 우리가 이제 그 언론이 아무 영혼 없이 맨날 쓰는 표현 근본 대책이 좀 필요해요. 근본 대책 필요. 네.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저는 두 분의 진짜 이게 두 분은 어떻게 보는지 정말 궁금한 게 조홍천 의원이 이른바 국회 네. 패싱 방지법 발의를 했어요. 네.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행령이나 뭐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모법의 범위 안에서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모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문제니까 그러면 수정 요구를 국회에서 할 수 있게 하자. 요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바로 치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거저거 다 떠나서 법리적으로 일단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위헌 소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점에서? 일단 우리 헌법상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꼭 법에서 위임한 것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 없는 내용은 뭐 법에 꼭 위임이 없더라도 대통령이 조직 내부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는 이미 대통령령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령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대통령령을 무력화시키는 법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네. 야 이거 시행령에서 무조건 다 늘리면은 야 우리 어떡하냐 이거 검찰 수사를 줄이도록 한 게 법의 취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시행령에서 막 범위를 늘린다라고 하면 법에서 아예 직접 수사 범위를 직접 정하면 돼요. 그렇게 통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국회의 통제 말고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법에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막 뭘 한다 이러면 대법원에서 그걸 무효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삼권 분립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나름의 체계가 헌법에서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모법과 시행령이 충돌할 경우에 네. 이게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면 그때 법원이 판단한다. 그럼요. 법원이 판단하고 아니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법을 더 명확하게 개정하는 형태로 그럼 해결 방법 통제를 할 수 그 있어요. 두 가지여야지 국회가 그래서 뭐 행정부의 법을 그러니까 시행령을 바꿔라 마라 얘기할 수는 없다. 네, 그게 이제 강제를 하는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나온다는 거죠. 장윤비 변호사는 전 어떻게 이 보세요? 말에 큰 틀에서 동의를 하는데 네. 일단 구조가 이렇게 되죠. 법률 국회에서 만듭니다.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게 시행령, 그 아래 각 장관들이 만드는 시행 규칙이 있는데 일단 제일 이 기준이 되는 거는 법률이에요. 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입법권자가 국회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드는 이 법률. 그래서 하위 법령 등은 이 법률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저는 조용천 의원이 처음에 아니 시행령을 국회 통제를 한다는 법률을 만든다고 했을 때 딱 이거 상권분립 위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법을 만들지? 이거 무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법률 내용을 뜯어봤더니 시행령이 모법과 충돌됐을 때 그것을 국회에서 뜯어고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명백한 상권분립이고 수정 요구.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구조차 할 수 없는 건가 그렇다면 이란 생각이 들었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위헌 소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근거가 되는 게 헌법의 107조 2항입니다. 그런데 천하람 변호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종극적으로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법률에 위배돼? 근데 그거는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들이 인지해서 법원이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단서가 붙어요. 일단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대법원이 이를 종국적으로 판단한다는 거라서 이건 재판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뭐 법률 분쟁돼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되는 거지 사전적으로 이 문제점을 방지하거나 제어하거나 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은 아닙니다.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법률화한다는 것이 위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진 않고 그렇다면 이게 왜 나왔냐? 물론 이명박 때도 그랬다. 그때는 또 민주당 쪽에서 막 반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돌고 도는 걸 다 끊어내고 봤을 때 지금 법무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완전 역행하는 거를 자기네들 고시로, 훈령으로, 시행 규칙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법무부는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정부조직법에도 그렇지 않고 인사 관련한 여러 규정들이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데 하고 싶으니까 해야 하니까 자기들이 한다는 그 기치 아래 다 밑에 하위 법령을 뜯어고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상권 분립에 오히려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좀 뭐 나무님이나 강철님도 계속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이 시행령이나 규칙보다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 취지의 법안 내용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건 대원칙인데 맞습니다. 네. 벗어났을 경우 내지 충돌이라고 봤을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가 지금 논점이 딱 하나. 근데 지금 장윤민 변호사는 그건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대신 수정을 하면 분명히 그 위헌 소지가 있지만 국회가 직접 수정하는 게 아니라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요구의 강제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단 충돌이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법률에 직접 충돌하는 경우는 당연히 법률이 우선하고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법률에서 대통령한테 그 권한을 위임해 놓은 경우입니다. 법률을 보면 이거는 뭐 시행령으로 네,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다 되어 제목이 있습니다.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해당 그 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국회에서 자기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거예요. 아마 민주당이 이거 만들 때는 이제 정권 내준다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래 놓고 대통령한테 권한을 위임해 놓고 대통령이 그 권한을 쓰는 게 문제냐라고 하면은 그건 법을 잘못 만든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법을 다시 개정해 가지고 본인들이 정말로 명확하게 수사권 범위를 더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요번에 이제 그 검찰 그 수사권 분리법원에 보면 앞으로 직접 수사가 이제 경제와 부패 범죄 두 개로 한정을 해놨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럼 어떤 범죄가 경제 범죄고 어떤 경제 범죄가 부패 범죄냐라고 하는 이제 범위 설정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또 해놨거든요. 바로 그 점에서. 그런데 딱 봤을 때 해서 정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건 경제 부패 범죄라고 보기 힘든데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럼 국회가 다시 나서 가지고
그 법률을 다시 개정을 해서 경제 범죄는 이것이다라고 나열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예, 저는 그거 되게 입법이 굉장히 느슨했다고 생각하는 게 경제범죄, 부패범죄라는 거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거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그냥 대통령한테 위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제대로 이거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라고 했으면은 나열을 했었어야 돼요. 이거만 수사해라라고. 근데 그걸 안 하고 대통령한테 권한을 줘놓고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법의 취지와 안 맞다. 근데 취지라는 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법과 직접 충돌하는 거면은 시행령이 무효인 건데 취지라는 거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취지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정보관리단 관련해서도 야 이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위헌이야. 이거 법의 근거 어디 있어라고 하지만 법의 근거가 정부조직법에 보면 각 부처의 권한을 다른 부처에 위임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런 큰 틀의 위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 거고 만약에 그걸 없애고 싶으면 국회에서 각 부처의 업무는 이거고 다른 부처에 대해 절대 못 넘긴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법률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위 법령에서 구체화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적시하는 경우는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권을 원래는 큰 틀에서 한 7가지로 분류를 했었잖아요. 네. 부패, 경제, 공안, 뭐 대형 참사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그 큰 틀 아래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부패, 경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시행령에 담을 건지는 당연한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실제로 이 경찰이 직접 수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구조가 재편되는데 그거 자체를 판을 흔들어 버리는 걸 밑에 하위 법령으로 만든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과거에 추진했던 검찰 개혁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취지 자체를 얽맬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의 취지에 불과하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네. 하면 제가 이제 저는 도식적이고 기계적이기 때문에 네. 제 기준을 맞춰서 지금 두 분의 논의를 정리를 하면 자. 그 조홍천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수정 요구의 강제성을 주느냐 마느냐가 결국 위헌을 가르는 기준이다. 맞습니다. 딱 이거 하나. 네. 근데 만약에 강제성을 두지 않는데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데 행정부가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다가 네. 돼버리면 법률 개정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네, 그렇죠. 그래서 2015년에도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맞아요. 개입했었을 때 네. 똑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그때도 시행령을 국회가 강제적으로 바꾸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그 변경을 요청하면 처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라라고 써 있었는데 그럼 처리를 무조건 하라는 거가 되니까 강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아니라 검토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해라. 그러니까 할지 말지에 대한 좀 자율권도 좀 검토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했던 거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회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비슷한 규정이 이미 있어서 국회법 98조의 2인데요. 그러니까 정부 시행령 이런 거 좀 보고 나서 국회가 문제 있다라고 하면 그 검토해봐라, 보고해라 비슷한 규정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단 한 번은 아니고 2017년에 2번 하고 막 마지막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있는 규정도 안 해놓고 또 한 가지 제 마지막으로 하면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제한하는 것도 사실 이게 삼권 분립의 문제인데요. 지금 조홍천 의원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이걸 국회 본회의도 아니고 상임위 레벨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네, 해당 상임위가 그러면 이걸 대통령령이라고 부르지 말고 무슨 상임위령이라고 불러야지.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정하는 법률 아래에 그 상임위가 마음대로 대통령령을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좀 전례가 없었던 거고요. 그럼 국회의 이름으로 해야 그렇죠. 된다? 본회의에서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러면 법사위 소관 법령 같으면은 무슨 그 짤짤이 듀오 같은 분들 뭐 김남국 뭐 최강욱 이런 분들이 대충 생각해가지고 야 뭐 법사위 민주당 다수니까 아니 그러면 야, 이렇게 해. 이거 말이 안 항상 되잖아요. 본회 거치라면 그럼 그 본회에서 그때마다 결의안 채택해야 되는 그건 겁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원래 것 같은.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헌법상 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을 국회가 바꿔라 말아라고 하려면은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요구만 되는 해도 거죠. 요구만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하여간 논점만 추출하는 걸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행안부에 지금 검찰국 두려고 한다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경찰에서는 일부 반발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경찰과 행안부의 관계를 잘 몰라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못하지만 법무부에는 그러니까 검찰국이 있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은 행안부에 경찰국이 없었던 게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이게 제 그냥 생각으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과거에도 얘기하면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런 얘기 막 되게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왜 검찰은 검찰국을 둬서 통제하고 그럼 경찰은 사실 훨씬 더 인원도 많고 예산도 많고 권한도 결코 적지 않은데 지금까지 왜 경찰국이 없었냐라고 저는 1차원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경찰위원회 뭐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국가경찰위원회. 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게 굳이 꼭 필요한지는 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 반대가 된다. 완전 다르다. 왜냐하면 검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검찰청법 등에 보면은 뭐 예산 편성권이 독립돼 있지가 않아요. 근데 경찰청은 같은 외청인데 관세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편성권을 독립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안 갖고 있는 이유는 사실 완전히 상위 수사기관으로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랑 좀 교섭을 하고 뭐 하면서 이게 유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열려 있어서 이제 못하도록 한 건데. 그래서 예. 그렇지만 경찰청에 대해서는 뭐 독립을 하고 있지만 검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독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 편성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경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부활된 게 뭐 31년 만인가 뭐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한데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캐릭터, 성격, 이 지위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이상민 행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죠. 서울법대 후배기도 합니다. 법원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본인의 개인적인 이력을 제외하면 저는 행자부 장관으로 거명이 됐을까라는 개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행안부. 행안부.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옛날 사람 느낌으로. 옛날 사람이 좀 맞기도 하고. 아, 그래서 이건 뭔가 통제하고 면접도 봤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처음 인사하는 대상자는 경찰청장이 되고 있는데 이 7명인가를 딱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들인지 면면을 살피기도 하고 전례가 없는 일인데 쥐고 흔들고 통제하고 견제하려고 하는 것. 이 검찰을 더 우위에 두는 어떤 그 발상이 아니라면 이 일련의 과정이 저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경찰 내부에 약간 노조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노조라고 명칭하진 않지만 직장협의. 예, 직장협의회에서 예, 반대 성명을 분명하게 냈죠. 예. 근데 이제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면접 본 거는 저도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한정관. 예. 그 뭐 왜 면접 봐요? 예. 뭐 아무튼 그렇고. 근데 이제 그 경찰국의 역할을 하는 게 기존의 치안정책관실이라는 게 있었다고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소관 사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과 관련한 어떤 정책적인 분야를 담당할 부서는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뭐 치안정책관실이라는 게 너무 경찰의 중요성에 비해서 이게 좀 격이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대로 실제 과거에도 하고 있던 업무인데 격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저도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어제 이제 그 일선 경찰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통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통제해야지. 거기다 권한 더 커졌으니까. 네. 근데 그걸 시민적 민주적 통제를 해줘. 왜 만약에 권력이 통제하려고 하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정확한 왜냐하면 얘기죠.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항상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특히나 대한민국 현대에서 경찰이 어떤 짓 했는지 세상에 다 아는데 맞아요. 그 맥락이라고 역사적 맥락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는 아니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가경찰위원회라고 조직이 있고 사실 그게 오히려 실속이 없었으면 그걸 내실화해가지고 더 키워서 그걸 통해 통제를 하면 되지. 왜 그러면 장관의 직속으로 수직적으로 내려 꽂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느냐 이거잖아요. 핵심은 네. 결국. 맞는 말씀이네요. 네. 완전 수긍. 네, 수긍하고요. 저도 뭐 굳이 경찰국 필요한가 뭐 말씀 들어보니까 좀 괜히 오해할 소지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왜 근데 저렇게 그러니까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더 크게는 제가 항상 사법농단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저희 정부가 의미가 있고 좀 뭐랄까요 선진적인 정부라면은 경찰 조직을 분산화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본격화해야 돼요.
저는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그걸 안 해놨던 것이 되게 이제 와서는 뼈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조직이라는 게 검찰 조직보다 훨씬 더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경찰과 이제 그 자치경찰. 자치경찰 네, 나누고 자치경찰, 거기다 그리고 이제 대공 수사권까지 이관받으면 그럼요. 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지금 자치경찰로 나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하게 제대로 안 나눠져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기존의 경찰청 조직이랑 제대로 또 안 분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수사본부라는 건 따로 돼 있긴 하지만 수사본부에 있는 경찰관들이나 인사를 경찰청장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형태로 지금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건 뭐 저도 뭐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는 동의하죠. 부분이라고 보고 근데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러니까 그 이복현 금감원장 때도 그 얘기가 좀 네. 나왔었는데 이른바 이제 금융 마피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그쪽에서 있었던 사람을 금감원장을 시키면 또 이제 어떤 그 마피아 그 네. 카르텔 구조에서 뭐를 개혁을 못 하니까 음. 외부에서 이른바 굴러온도를 갖다가 해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최대한 선의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경찰국을 만들려고 한다? 그것도 지금 천하람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경찰도 그러니까 권한은 비대해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본격적으로 손을 대려면 기구 개편이 필요하다.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해요. 정책적 논의를 할 기구는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만약에 정말로 그런 생각이었다면 오해의 소지를 더 없애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본래 만약에 그 의도였다면 그 의도를 잠식시키는 걸 인사로 지금 오히려 깎아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이거 저도 이제 이게 실드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면접 보고 나서 이딴 거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안 봤으면은 우리가 아유 뭐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책적으로 더 우리가 성숙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뭐 치안정감 고위 경찰들 면접을 왜 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런 거 만든다 그러니까 경찰의 이제 직장 협의회에서도 이거 우리 더 군기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왜 오해 살리를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오해 살리를 하면 국민 안 돼요. 민심을 별로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저는 혹시 그 심리 구조가 예. 이건 개혁을 해야 돼. 음. 지금은 아마 개혁 저항이 있을 거야. 그다음에 개혁의 본뜻을 국민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하지만 나중에 봐. 우리가 내가 맞았다는 내 거예요. 선택이 옳았을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그것이 일방적인 부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주장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일반화 시킬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글쎄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뭐 본인의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내가 직접 경험해본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당에서 쓴소리하고 또 여론이 이렇게 하고 하면 또 나름대로 이렇게 반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빠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뭐 무조건 일방통행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출근길에 있는 기자분들이 얼마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켜보시죠. 아니, 저는 이게 그냥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 직행을 한 이 상황에 당연한 결과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예, 검찰로 거의 25~26년을 경험하고 나머지 사회의 경험이 대단히 폭넓다거나 일반 시민들의 어떤 고충을 제대로 인정 수사한다고 일반 서민 고충 아는 거 아니거든요. 피해자로 만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인식에는 경찰은 아래, 우리가 더 우위,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또 구조가 있었기도 한데 그게 그냥 인사, 구조 재편 이런 여러 가지 면면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본인도 좌천을 사실 당해봤고 세게 당해봤고 그런 식으로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부작용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는 않으리라 믿고 또 경찰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중하는 취지의 얘기들 과거부터 많이 해왔어요. 수사의 파트너다라는 부분. 네. 이제 마무리하기 아쉬워서 짧게 그 두 분의 견해 하나만 짧게 여쭈면 아우 요즘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일거수일투족이 계속 뉴스가 되던데 핫하더라고요. 네. 요즘 어제나 또 뉴스가 있더라고 장관님이라고 불렀더니 님자 빼라고 했다고. 네. 근데 그게 약간 과한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그렇다고 사석에서 장관 하라는 건 아니고 문서에서 장관님 지시사항이라고 쓰던 거를 문서에서만 님자를 빼라는 문서에서만. 거예요. 네, 문서에서만. 네.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과거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관 지시사항이 아니고 장관님 지시사항이라고 써왔다는 거니까. 아유, 근데 좀 낯간지러운 게 그때도 본인 취임사의 일부를 손글씨로 쓰면 무슨 뭐 경품을 주겠다 이런 나 이거 원하지 않아 이거 하지 마 이런 게 되게 자기는 있어 보이는 걸 하고 저는 정말 낯간지럽다는 생각이 들고 님자를 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파격 행보로 얘기해. 그러면 문서에서 빼라는 거 당연한 거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파격까지. 엄청난 일 한 줄 알았어요. 네, 모든 보고서 문서에서 법무부 간부를 그렇네. 호칭할 때 님자를 빼라. 보고서 문서 등에서 법무부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를 빼라. 네. 근데 이게 이 당연한 거를 과거에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해왔다는 거니까. 아 그래서 파격이다. 뭐 나름 파격이죠. 네. 모르겠네. 섭섭해서. 마무리할까요? 네. 천하람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